다음은 우리 이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나정원 교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건 이산가족 면접 교섭권 침해에 대한 국가상대 배상 선고. 되게 어렵네요, 제목이. 그래서 또 우리 나정원 교수님이 이따가 이력서 이제 쭉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 유명하시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한국이고 이런 거를 너무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강사 소개를 하고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제 나정원입니다. 저는 이제 2005년부터 실향민 박물관을 남한 땅에다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연구소, 도민연합회에 접촉을 많이 해서 혹시 이제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겁니다. 하여튼 일단 이제 제 소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소개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어떤 책임이랄까요, 직무를 이제 수행할 때 제 이제 능력이랄까요, 우리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좀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 능력을 조금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황해도 실향민 2세입니다. 네, 황해도 실향민 2세고요. 저희 할아버님은 황해도 금천군 동화면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계시고 3.1운동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셨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같이 대전 현충원에 묘역에 이제 안장되어 있습니다. 아버님하고 시아버지가 한 2단 정도 위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고 2단 밑에 아들 며느리가 있는 아주 드문 그런 이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됐고, 이제 강원대학교 뒤에 저 글씨가 다 보이세요? 네. 강원대학교에서 정치사상, 뭐 종교, 환경, 이런 거 이제 두루 이제 공부를 했고요. 제가 강원대에 있었던 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좀 자유롭게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공부를 이제 다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 가가지고 파리소르벤에서 철학 박사를 이제 했습니다. 철학 박사 여기서는 종교, 신학, 정치, 도덕 이런 거를 이제 두루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전공들이 있는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미국 이제 이런 교환교수 지냈고요. 책은 제 책에 이제 저서 역서 뭐 해가지고 35권 뭐 논문 해가지고 하여튼 공부 실컷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건데요. 제가 통일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환경을 가지고 통일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제 그 고민을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치적인 가치인 환경을 가지고 우리 통일을 해보면은 북한 쪽에서 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연합신문에 2014년에 15번에 걸쳐가지고 칼럼을 이제 쓴 적이 있고요. 동아연구소 연구위원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동아연구소 소장 자리가 공식적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학이 있어가지고 연구소 소장을 2005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확실히 이때 이게 한 2000한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때 동서독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우리 할아버지 땅, 아버지 땅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무지하게 오셨어요. 저기 서류 들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항구연구소 이거는 우리 진성배 지금 이사장님 교수님이 민주평통 어르신이 있는데 통일항구연구소를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명성황후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이스탄불 뭐 터키 쪽에서 그리스, 터키, 프랑스 해가지고 또 뭐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좀 하고 실향민박물관 추진했던 거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장만순 위원장님도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제가 추진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1천만 이산 가족의 인권을 위해서 올해 좀 해보자. 탈북민도 아니고 우리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우리의 권리를 좀 찾자. 이제 이 얘기예요. 통일이 되면은 찾을 수 있겠죠. 이산 가족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러겠죠. 근데 통일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보자. 탈북자나 뭐 이런 이제 뭐 해외 동포면 다 좋은데 일단 우리 이산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태는 인도주의적으로 우리 분단돼 있어 불쌍해, 우리 좀 지지해줘 해가지고 호소하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하자 이거예요. 남한 정부에 대해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 야 우리 상봉을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 상봉 더 이상 해달라고 그러지 않을게. 그런데 상봉을 양쪽 정부가 여태까지 제대로 못하게 했으니까 그 권리를 침해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면접 교섭, 비지팅, 방문하고 미팅, 만나고 하는 그 권리를 우리가 침해당한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이거든요. 그거 침해당했으니까 이제 올해 준비를 해가지고 남한 정부, 북한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자 이거예요. 박수 안 쳐요? 이상하네. 돈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하여간 인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어르신들한테 1원씩이라도 주라 이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위원장님 께서 이제 위임이라 할까요? 이제 하신가 하에 5월에 정책 세미나를 이제 하거든요. 그때 똑같은 그 주제에 면접 교섭권, 상봉을 못하게 한 국가 책임, 북한 정부, 남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 주제를 가지고 소송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요 할 거예요. 소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 제목에도 있는데요. 제가 프랑스 유학한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했는데 뭐냐면요. 이 모든 문건을요. 한국말, 영어, 프랑스 말로 동시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유엔을 방문한다든지 제네바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오늘 이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몽땅 들고 가가지고 니네 이제는 우리가 상봉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 주장하는데 니네가 우리 지지해줘.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또 박수 치셔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전략. 큰 제목이요. 근데 이제 그 정책 세미나 때는 이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legal strategy to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10 million separated families. 일부러 불어로 읽어볼게요. Les stratégies juridiques pour garantir les droits de l'homme de 10 millions de familles séparées.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요 딱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으로 할 거예요. 국내는 물론이고 소송 걸고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1천만 이상가족 이름으로. 자, 가족과 인권의 중요성 이제 여기인데요. 가족하고 인권은 모든 이념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이름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진 것 같아요. 어떻게 1천만 이상 가족이라고 줬죠? 1천만 실향민 뭐 이게 아니라 1천만 이상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이름을?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개인만 있으면은 개인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인간다운 걸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 인간다운 건 뭐냐면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내가 나의 권리를 원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자유, 난 자유롭다, 나는 평등한 존재다 이거거든요. 우리 상봉도 마찬가지예요. 이산가족인데 나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니네 왜 방해해?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면접 교섭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이건 무지 어렵다 그랬는데 무지 쉽죠. 아니, 만나게 해달라. 근데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니네 못 만나게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거예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신청했는데 왜 떡볶이 해가지고 몇 명만 만나게 했느냐 이거예요. 나의 권리를 침해한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통일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올 수 있는데요. 멀어서 이제 안 보일 거예요.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정치 이념으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이제 돼 있는데요. 맨 이쪽은 자유주의예요. 아주 좀 요새 남조선 남한 땅의 그 민주주의 같은 이제 자유주의예요. 그리고 맨 저쪽은 북한식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그 옆에 게 중국식 사회주의예요. 조금 다르죠. 북한식 사회주의하고 그 중국식 사회주의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유럽식 사회주의예요.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하고도 비슷하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옆에 살짝 있는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아주 나쁜 비유일 수 있는데 한국에 존재하는 그 야당들이 얘기한 이런 거예요. 좀 가난한 사람도 좀 잘 살게 하자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는 아주 그 나쁜 민주주의 말고 북한 쪽 사회주의 말고
그 중간쯤에 있는 뭐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범위 내에서만 거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남한 땅에서도 가족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가족 개념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천만 이상 가족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그 중간쯤에 어떤 지점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인권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이제 통일입니다. 통일. 그리고 한민족의 통합,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한민족의 통합 되면 이제 괜찮아져요. 상황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뭐 옛날을 옛날로 두고 앞으로 이제 진짜 껴안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저는 이 한민족 통합과 한반도 통일을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지만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활동 대상을 우리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뿐 아니라 해외 동포까지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통합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천만 이산가족의 그 활동 영역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통합을 같이 이룰 수 있겠다. 최고로 많이 사는 해외 동포의 땅이 어디예요? 해외 동포가 최고로 많이 살아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네. 그 해외 동포. 그래서 이 다 통합하자. 근데 땅덩어리로 보면은 이제 남북한 땅이지만은 지역으로 보면은 전부 아우르는 이제 그런 활동 영역을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쉽게 1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남한에 의한 통일이에요. 근데 지금 북쪽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2차적으로는 한민족 통합, 해외 동포를 품에 안는 뭐 크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 활동 범위를 삼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나 요 정도만 또 뭐 제가 뭐 유럽이나 뭐 이쪽도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합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념과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 실컷 해봤다 그랬는데요. 여태까지 통일론은 이제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잡아먹겠다 이거예요. 남쪽은 북쪽을 잡아먹겠다. 북쪽은 남쪽을 잡아먹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 표현한 그 통일론이 민주기지론, 통일전선론, 남조선 해방론, 남조선 혁명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북진통일론, 멸공통일론, 승공통일론 해가지고 요거는 70년대 전후 고즈음까지도 이제 활발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에요. 체제 우위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 때 우리를 자기네식으로 통일시키겠다고 노린 거예요. 그게 민주기지론 아니고 한 남조선 해방론, 남조선 혁명론 정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놈 새끼들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북진 통일 이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뭐 이때 이제 나오고
멸공, 승공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체제 우위 경쟁, 냉전,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통일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인정해요. 그리고 통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나온 얘기가 북한에서 이제 연방제 조금 이제 일찍 나온 연방제가 이제 1960년에 나왔고 80년, 91년 이렇게 연방제가 나왔어요. 남쪽에서는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로 그게 거의 연방제랑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그냥 통일하고 맞고 그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낮은 단계에 있다가 차츰차츰 가자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와중에 합의를 본 내용이 7.4 공동성명이나 6.15 10공사 이쪽인데요.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자. 예. 그런데 민족 동질성은 계속 유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요 정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제가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환경을 가지고 통일을 어떻게 시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환경이라는 게 요새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요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거 얘기하는데 북한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까.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이 통일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보고 실제로 아프리카 나이로비에서 회담까지 열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말기 때 아프리카 가가지고 남북 환경 책임자들이 만나가지고 토양, 수질 쭉 해가지고 니네 필요한 게 뭐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니 해가지고 쫙 전부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이제 편성이 됐었어요. 남한 땅에서.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거를 제가 2009년에 책을 썼어요. 이때 아무도 못 알아줬어요. 안 알아줘요. 몰라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선구자적 저술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23년 말에 이제 출간된 건데요. 북한 지역의 환경 인프라 구축 개발 지원을 하자. 북한 환경 파괴가 되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통일이 돼도 환경 다 파괴돼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을 환경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데 쓰자 해서 지원을 하자. 이제 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또 해봤어요. 계속 이제 환경 쪽에 머물러 있었던 거지.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북한이 응해주지를 않아요. 북한이 응해주지를 않아요. 다락밭의 실상이 폭로되는 게 창피한가 봐요. 대동강 서해 관문의 오염이 폭로되는 게 금강산 댐부터 원산까지 흐르는 그 하천에 중금속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피한가 봐요.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통일론이 살짝 그 한계가 있다 했는데 실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야 이 전공자들하고 같이 이제 해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요, 환경에 대한 그 입법 체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환경기구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중국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니네 뭐 전기 모자라니까 뭐 해줄게, 뭐 토양 오염됐으니까 해줄게 해가지고 각종 오염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도 북한의 환경법을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북한이요 법을 맘만 먹으면 슬쩍슬쩍 이렇게 다 개정 제정해가지고 공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북한 법률 체계의 특징은 사후입법이에요.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그걸 이제 법으로 이제 정하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이럴 때 권리 보호, 북한 인민의 권리 보호나 이제 쟁송, 소송이 걸릴 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장비 기술 이런 것에 대한 특허권의 문제. 우리가 환경 기술을 나만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 특허를 갖고 있는 거, 남의 특허를 갖고 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럴 때 북한을 우리가 지원을 바로 해줄 수가 없어요. 제3국을 통해서 할 때도 그쪽에서 뭐 환경 기술은 이제 유럽이 이제 최고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런데 그쪽에서 기술을 이제 제공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 재정 지원을 한다 그래도 복잡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뭐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군사적인 제약도 많더라고요. 뭘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화약, 화학, 물질, 생물학 작용제 생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적인 예는요, 비료를 주잖아요. 그럼 비료를 딱 분석해가지고 성분 뽑아가지고 화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물학 무기 있죠, 생물학 무기. 그래서 뭐 독가스 이런 걸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착한 뜻으로 우리 통일되면 남북한 땅, 남북한 금수강산 다 우리 건데 오염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통일비용 대신에 이거 지원하자 하는데 아이고 그게 군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최첨단 기술을 이제 줘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줄 용의도 있는데 그쪽에서 또 받아들일 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지구온난화인데 예보 경보 시스템과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 이거는요. 쟤네들이 이 군사 정보 예측 시스템, 경보 시스템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힘들다. 그래서 환경 가지고도 힘들어. 답답해요. 그러니까 무력을 해가지고 할래도 안 되고 서로 그냥 같이 살자고 하는데도 그냥 뭐 좀 그렇고 환경 가지고 하려니까 또 안 돼. 제약이 현실적으로 많아요. 우리 통일이 환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머리를 썼어요. 하느님한테 빌어보자. 특히 이제 남한 땅에 종교 인구가 한 반은 되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종교 세력을 동원하자. 불교, 뭐 가톨릭, 통일교, 뭐 개신교 다 동원해, 다 동원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한백원님 이제 당군 할아버지예요. 상제님, 하나님, 부처님 통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신지 좀 확인 좀 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싹싹 빌어. 그러면 그 기도의 답은 뭐겠습니까?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다. 기다려라. 뭐 이거든지 아니면 다 니네 잘못이야. 니네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예? 예? 더 철저히 회개해. 뭐 이런저런 이제 답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용서, 화해를 이제 강조하고 자비를 강조하고 예? 해요. 진정한 평화를 강조해요. 예? 우리 로마 교황청 그 교황도 이런 거 강조해요. 그런데 종교에서 환경을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해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답답해요. 답답해요. 이랬을 때 제가 돌파구를 찾은 게 바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예요. 그리고 상의 결과 이산가족의 인권을 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보자. 인권은요, 인권은 환경에서도 인권을 얘기해요. 환경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서야말로 정말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의 핵심은 자유평등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평등하게 살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네?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왜 자유롭고 평등한지, 우리가 왜 인권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하느님의 자녀로서 단군 할배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똑같은 후손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는 또 뭐 자연법이니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막혔는데 그 막힌 거를 사실은 인권을 통해서 하는데 인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인권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막히고 종교를 통해서도 막히고 남북교류 뭐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거 다 막히잖아요. 이럴 때 인권이야말로 정말 이제 마지막 카드다고 얘기를 해요. 자유민주 통일 북한에 대한 압박이다 이거예요. 근데 인권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교 철학 토대의 천부 인권이에요. 천부 인권.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자연권, 이게 헤어진 가족이 상봉할 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족에 있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더 한 말씀. 최근 북한이요 적대적 두 개 국가를 얘기하는데 실망하신 분들 많고 절망적이다. 이제 통일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통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연방제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체제 우위에 있어가지고 남한을 잡아먹겠다 아니면 뭐 도와주겠다 자기네 식으로 통일하겠다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 지네는 더 이상. 그러니까 금강산이고 개성이고 뭐 DMZ 뜨고 온갖 거 이제 다 해고 다 보재기로 감싸가지고 지네 그냥 살겠다는 얘기예요. 냅둬라 이거예요. 냅둬라. 냅둬라 얘기는 김정은이 김일성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체제 보장이에요. 체제 보장 스스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체제 보장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핵무기요? 절대 사용 못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양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패배와 멸망이 분명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핵 사용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0%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1천만 이상 가족의 이제 인권이에요. 예.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 정말 참혹하죠. 참혹하죠.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참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무력을 통해서도 안 되고 우리 공존 싫고 환경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권 해가지고 야, 너 진짜 나쁜 놈이 넌 진짜 인간 말자다 하면서 인권 얘기를 하면은 쟤네가 거의 뭐라 그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거는 중국도 똑같아요. 신장 위구르 이쪽들 천안문 사태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그냥 펄펄 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천안문 사태 발발 5월 4일인가요? 6월 4일. 한 달 전, 한 달 후는요. 전국이 거의 막 통행금지 하다시피 꼼짝달싹부터. 지금도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접근은 인도주의 접근이에요. 네? 이것도 저는요, 앞으로 좀 지속할 그 입장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적인 접근은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 호소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제네바 가가지고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이 이렇게 불쌍하게 있어요. 아들, 딸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공감을 하죠. 그 인도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권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해요. 계속 그거거든요. 상봉에 대한 요구,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요구. 근데 상봉에 대한 요구 조금 접어놓고 이제는 이산가족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이제 이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이론을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입법 조치가 생기든지 간에 전 국민이 알아야 돼요. 아니 38 따라지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들로 알잖아요. 오죽하면 38 따라지라고 그랬겠어요. 저도 그 아바이 그 어마이 밑에서 이제 했지만 그런데 뭐냐면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하면은 그거는 북한이 거부하면은 끝이에요. 계속 호소하면 우리만 바보가 되고 우리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또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는 UN 및 국내 대북 인권 단체와의 공조 정도로 유보하고 우리의 역량을 우리 이산가족 인권 손해배상 인권도 인도주의적인 그 호소나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우리 권리 찾는 쪽으로 이제 가자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이산가족의 인권은 남한, 북한 뭐 해외 동포 해가지고 기본권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올해 필요하다. 필요하다. 지금요, 저는요, 이 남북이
냉전 상태고 아주 고도의 냉전 상태인데 이거는 고도의 연방제 상태예요. 연방제 상태.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안 일어나고 우리 편안하고 쟤네도 편안하게 살 거예요. 최소한 수뇌부는. 그래서 한미일 북중러 간에 냉전이 있는데 지금 아주 최고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로 봐서는 제일 조용한 상황이에요. 살짝 대처하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준비, 통일을 위한 또 통일 후를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자.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천만 위원회의 그 활동도 다른 거 이제 조금 살짝 옆으로 놓고 공조하는 정도로 이렇게 놔두고 우리 역량을 이제 집중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이제 하면은요, 통일 대비 현실적인 준비를 하자. 그래서 법률적인 준비, 법률 관련 준비를 합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한 15년 전에 실향민 그 땅 찾기 그 세미나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통일 후에 이산 가족의 지산권 문제, 내 땅, 조상 땅 찾기, 보상 문제,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면은 우리 100세 넘으신 어르신 혹시 계시다면은 그분 땅 문서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 세미나장에. 틀림없이 오십니다. 뭐라도 하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 상속 문제예요. 유산 상속 문제. 북한의 그 아이가 아이고 나 이제 죽는데 남한에 있는 딸한테 재산 주겠다 해가지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그 뭐 이산 가족 한 구성원이 북한에 있는 누구한테 살아 있다면 이라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재산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입법을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뭐 특례 조항을 이제 설정을 하든지 이제 합시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법, 친족법 문제예요. 취족, 호족, 정령 문제, 중혼 문제. 중혼은 이제 아시죠? 두 번 이렇게 결혼하셔서 자식들 두고 했을 때 거기서도 재산 상속 문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있습니다. 또 재결합 문제, 부모 형제 사이의 친족 문제, 이것도 유산 상속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입법 준비를 합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또 내부 구성원들 충분히 이런 거를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국회 통해서 할 때 필요하다면 뭐 저를 이제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기꺼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충분히 해요. 왜 못합니까? 꼭 이거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대부분 한국 그 학자들이요, 이제 남조선 이제 남한 학자들이 여태까지 대부분 동소독 사례만 연구를 했어요. 아주 신문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위에 그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제 깃발을 들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만 중국의 문제 사례를 우리가 직접 보자.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연구 나온 게. 그 다음에 남북 베트남의 사례를 보자. 우리 베트남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거기도 상당한 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통일 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사례 연구를 하자.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
주재 공무원 해가지고요. 뭐 연구비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사례 수집하세요. 여기서 뭐 아카데미 하고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공청회 하면서 입법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법률 차원에서 하는 거를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도 또 박수 쳐야 되는데 안 치시. 졸지 마세요. 대단한 박사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거예요. 면접 교섭권 침해에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이거예요. 면접 교섭권은요, 상봉의 권리예요. 상봉의 권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봉의 권리. 상봉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국가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상봉 권리 침해에 대해서 소극적인 접근을 하면은요, 인도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상봉, 뭐 가족 찾기, 교류. 지금 우리 1세대 뭐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큰일 났어요. 좀 봐주세요. 거지예요. 우리가 거지. 예, 영어로 번역해놔가지고 이런데요. 사실 프랑스 말로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뜻은 같아요. 거지예요. 거지주의. 우리가 거지예요. 아이고 한 번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1세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소극적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접근.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저런 표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에이 저놈 저러네 하고서 그냥 가로쳐 놓고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 들으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뭐냐? 가족권 침해, 생존자 면접 교섭권 침해. 이 법률 용어로는요, 영어 표현은 visitation right, 그다음에 visitation and meeting right 이런 거예요. 이거의 침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요 얘기는요, 5월 말 이제 한 달쯤 뒤인데요.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제가 다 교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내부 인사로서 어떤 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모레 정도에 발표 토론자들을 또 만날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헌법소원, 뭐 탄원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소송을 이제 거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이산 가족은 면접 교섭, 상봉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권리에 따라서 방해받은 배제를 구할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게 거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전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제가 이장희, 이준일 다 법학 전문대학원 이제 교수 명예교수인데 이 사람들 다 만났어요. 해가지고 또 만날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산 가족은 상봉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많아요. 5월 말에 이제 그때 이제 얘기가 많아요. 자, 청구인을 범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청구인 1세대, 2세대, 3세대 탈북민 보험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환경 피해나 뭐 이런 거 가령 기후 변화나 이제 이 그 뭐죠 공기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만 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청구인은 뭐 숫자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범위가 1세대, 2세대, 3세대 탈북민 해외 동포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청구 금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돈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1원 그랬어요. 1원. 네? 1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상의를 좀 해야 돼요. 상의를. 뭐 500원 뭐 하든지 뭐 하여튼. 네? 자, 그 다음에 북한을 대상으로도 청구할 경우 남한뿐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청구할 경우 북한을 공식적으로 남한이 국가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가 고의성이 있었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했느냐 손해를 입히려고 노력은 안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손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존속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면접 교섭권이 침해를 당해서 당사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냐 그 피해를 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호인단과 청구인단을 이제 구성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변호인단 구성도 이거 진짜 남한에 있는 변호사 전부 다 동원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변호사한테 이제 그 상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당장 나오는 답이 뭐냐면 야, 나 여기서 그거 돈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이씨. 대장이 변호사예요.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거 따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청구인단과 변호인단을 이제 구성하는 게 또 이제 5월 30일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산 가족의 날이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 10월 4일. 네. 그럼 10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국군이나 전절. 10월 있어. 10월 4일 이산가족의 날 전후해가지고 대대적인 국민 뭐 청원 운동을 하는데 뭐 서명을 하는 형태가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이산가족의 날 우리는 이제 슬픈 사람입니다. 하는 걸 떠나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때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세요. 하지만 일단 그 소송의 틀은 이제 잡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네바 방문 또는 뭐 유엔 방문 할 때 또 국제적으로도 그 이 법률적 이 쟁성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요거 이제 보여드릴 때 우리 내부 이제 1.만 이상 가지고 내부 자료인데요. 그래서 그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효과는 인도주의적인 접근, 상봉 정책, 상봉 호소 추구보다는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 예? 남북한 정부한테 인권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봉 호소하는 걸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해야 되지만 적극적인 이행 책임을 촉구하자.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1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유도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 우리 이 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 제가 여기에서 고문식을 맡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어느 단체도 없어요. 탈북민 단체는 자기네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탈북민도 끼워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산가족이니까. 근데 1차적으로 하여튼 초점을 하여튼 이렇게 맞추자. 탈북민들은 뭐 혜택도 많이 받는다며요. 제가 몰라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데 1천만은 인도주의에서 인권으로 그 방향 전환을 했어요. 했어요. 우리 이동복 고문님, 제가 이제 그 발표 준비를 하다 보니까 2011년에 같은 취지로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우린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 해가 2011년에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보시죠. 우리 제네바 위원장님이 제네바 다녀오신 그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도 아직까지도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도주의 접근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좀 접근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은 이미 했어요. 인권 쪽으로. 인권 좋아. 인권 좋고 마지막 수단이고 통일의 마지막 수단이 꼭 필요하고 해요. 그런데 유엔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접근 노력도 2011년, 16년 시작 시점은 201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다시 지적을 받으면 이제 보충을 하겠습니다. 근데 2016년 이후에 공백이에요. 공백. 없어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접근이건 법률적인 접근이건 간에 우리가 2025년에 거의 9년, 10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없어졌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활성화 필요하고, 한미일 공조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민간 단체만이 할 수 있어요. 1천만 가족 위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권 문제도 여전히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자 하는 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역량이 있어요. 해외 지부, 해외 동포를 아울러요. 그리고 여기 이 인적 자원이 너무 풍부해요. 제가 동아연구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를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으면은 제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나 상봉 문제 대신에 1천만 이산 가족의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데, 그 접근도 인권을 위한 소송, 법률 개정, 제정, 아까 그 가족법 관련 이런 것들을 통한 통일 준비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 한민족
통합으로까지 갈 수 있다. 예? 코딱지만은 한바다 통일해서 뭐예요? 예? 더 넓혀가지고 이제 한민족 통합을 이루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해외에 갖고 나갈 때 이제 보낼 거예요. 같이. 아니요, 지금 세트로 다 만들 거예요. 한글, 영어, 불어. 불어는요, 여러분 유럽, 특히 유럽 가면은요, 불어 자료를 보잖아요. 그럼 유럽 사람들 뿅 가요. 예. 독일 사람들도 제가 프랑스 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베트남 난민인 줄 알아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 얘기하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 불어로 해가지고 이 자료집을 5월 말에 하는 것도요. 전부 제가 다 만들게요. 다 세트로 해가지고 자료집을 다 해가지고 1천만 이상 가족의 날 10월 4일 아니에요. 하반기에 뭐 정책 세미나가 뭐 또 있지 않나요? 그럼 뭐 그때도 어떤 주제들이 간에 뭐 이거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나 어쩌죠 간에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1천만 가족 이상 가족위원회는 2천만 가족위원회는 골목대장이 아니에요. 국내용이 아니에요. 국제형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런 그 자료들 그리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뭐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인도주의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법률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게 나가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불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안 읽어도 되겠죠? 예? 프랑스, 프렌치, 프랑스. 예, 안 읽어도 되겠죠? 근데 한번 읽어주시는 게 읽어요? 아니 프랑스는 영어보다 더 어려운 거. 예? 프랑스는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프랑스요? 항상 발음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말씀하신 게 프랑스 말이 영어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요. 제가 프랑스 말을 아무리 잘해도 파리에서 바게트 파는 아줌마보다 불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 맨 마지막에 요런 거죠. Unification de la péninsule coréenne,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 l'intégration du peuple coréen, 한민족의 통합을 향해서 가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5월 30일에요. 5월 30일에 제가 위원장님으로부터 허락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도 기한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되는데 주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조금 바꿀 수도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산가족 면접 교섭권 침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이장희. 요 분이 아까 그 이산가족은 상봉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 하고 그 시기가 2017년인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제 통화를 할 때 막 울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통화 중에 나오는 얘기가 박사과정 때인가 언젠가 그때 이동복 지금 현 고모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이동복 고모님도 못 오시고 우리 이장희 그 명예교수예요. 그다음에 이주질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요? 이보고도청이요? 아니 이 정책 세미나 장소요? 네. 그거는 사무총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국회 가서 할까요? 판문점 가서 할까요? 아니면 유엔 데 가서 제네바 가서 할까요? 자, 그다음에 저기
고려대 그 이준일 그 이 사람 이분 가족권, 가족 결합권. 그래서 이준일 교수는 오케이 했어요. 이자 교수는 바빠 죽겠대요. 그래서 좀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5월 30일 정책 세미나라든지 올 1년에 밀고 나갈 주제에 인권, 이산가족 인권에 대한 이제 법률 손해배상 청구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허락을 받았다 하고 그 내일 모레 만날 때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세팅이 됐어요. 하여간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리고 제가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들고 나가게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끝이네요. 네.